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나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오늘하고 딱 내일. 이틀 남았네요. 네, 근데 참 좀 뒤숭숭하죠. 좀 여러모로. 그러게요. 네, 네.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일단 뭐 그래도 또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니까 좀 네.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 거래 대금도 많이 급감하고 네, 이미 뭐 연말이니까요. 휴가 예, 예. 떠난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내년에 이제 뭔가 좀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웠을 것 음, 같은데 네. 지금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글로벌 자금이. 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미국, 맞춰보시겠어요? 미국 아닐까요? 미국. 일단 지표만 보면 예.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미국이 강하고 달러가 강하잖아요. 음. 월별 지표를 보면 12월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네네. 30일이고 이틀 남았으니까. 네. 근데 그 11월 수치를 보면은 그 한 달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로 들어간 자금이 1,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 그 깨지기 전에 유동성이 홍수를 이뤘었잖아요. 네네. 그 시점 이후로 제일 큰 거예요.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만에 최대 규모인 거죠. 근데 이게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대선 영향이라고 아, 봐야겠죠. 네. 근데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 11월 한 달 동안 이머징 마켓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는 80억 달러가 네. 빠져나갔고요. 아, 그 중에서 중국 펀드에서 나간 게 40억 달러. 네. 그리고 동유럽 쪽, 유럽 이머징 쪽에서 나간 게 140억 달러 되고, 일본에서도 60억 달러 정도 이탈을 했어요. 이게 12월 초까지도 이런 네. 미국 쏠림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반전이 나타나긴 했어요. 주간 단위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한 주 동안, 네. 그러니까 한 주라고 하면은 지금이 30일이고 월요일이잖아요. 네. 저번 주 수요일, 네. 25일이 휴장이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문에 25일을 기준으로 끊어서 일주일 동안 네. 수치가 미국 주식펀드에서 265억 달러가 빠져나간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단순히 차익 실현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은 이게 추세적인 반전 신호인가, 이런 거는 12월 월간 지표랑 내년 네. 1월, 내년 초 지표랑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미는 세력이 굉장히 우세해요. 네. 예. 블룸버그가 집계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 달러가 한 7% 정도,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헤지펀드들 보면은 네. 신흥국 통화를 숏하고 있어요. 하락 베팅하고 아, 있어요. 네. 특히 뭐 멕시코 페소라든지 중동, 동유럽, 북쪽 이 아시아 이머징 가시 다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이렇게 타격을 입을 것 같은 통화가 타깃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32개의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 게 한 이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달러 대비 하락한 게 24개 통화로 집계가 됐고, JP 모건이 그 이머징 마켓 통화 인덱스를 운영을 해요. 네. 그 바스켓에 들어가는 통화 중에 달러 대비 10% 넘게 떨어진 통화가 9개나 됐어요. 원화도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롱달러를 그 지지하는 이쪽에 베팅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뭐 진짜 할 거냐, 아니면 협박용인 내지는 뭐 협상용일 거냐, 이런 얘기 많잖아요. 협상용일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러다가 낭패 보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진짜 할 관세 건데, 부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아. 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지금 이제 외환시장 말씀 주셨으니까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달러 환율이 보니까 예. 한 1,486. 80? 그래서 예. 이게 1,500원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쵸. 이게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결국에는 워낙 달러가 좀 강세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근데 좀 봐야 물론 될까요? 그 지금 오늘은 좀 환율이 떨어지긴 네. 했는데, 뭐 네. 정치권만 바라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권 그쵸. 리스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좀 강해요. 블룸버그 인덱스 기준으로 7% 넘게 올랐는데 이게 2015년 이후의 최대폭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가 근본적으로 좀 강한 상황이고 달러가 그럼 왜 강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연준의 영향이 그렇죠. 크다고 봐야죠. 네. 이번에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2번밖에 안 할 거라고 네네. 예고를 했잖아요. 뭔가 그래서 매파적이다라는 예. 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 전망치를 원래 9월에는 3.4%로 음. 제시를 했는데 이게 3.9%로 올라갔죠. 그리고 네. 2026년 말 전망은 뭐 사실상 최종 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2.9%, 9월이 2.9%였는데 3.1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피벗을 연준이 9월에 했잖아요. 9월에 피벗을 하면서 50bp에 그렇죠. 이게 좀 와 뜻밖이다 이랬는데도 시장에서는 매파적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12월 FMC 오면서 매파 본색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헤지펀드에서 숏베팅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네. 일부 신흥국이 통화 절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관세를 때렸잖아요. 중국의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보복 관세 물론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인다 내지는 금지한다 이런 식의 대응도 했죠. 근데 이거랑 한 가지 또 한 게 뭐냐면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어요. 이게 재밌는 게 관세를 물리잖아요. 네. 근데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관세 충격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특히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렇죠.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가령 중국이 100불짜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데 네. 거기다가 10% 관세를 때리면은 11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위안화를 10% 떨어뜨려 가지고 팔면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90불짜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다가 10%를 때리면은 관세 맥이 나가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계산은 굉장히 단순적이고 네네. 단편적인 거긴 한데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전에 트럼프의 공식 취임 전에 좀 선제적으로 통화 가치를 내리면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하잖아요. 그랬어요. 2016년에는. 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이번 대선 이후에 뭐 대선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처럼 약달러를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맥락에서 예전에는 대중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문제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강달러가 미국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인플레가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이게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 출범을 했고 그리고 경제가 오픈되고 좀 이렇게 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 네.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런 뭐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면은 순항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도 대선에서 패배를 했던 거는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의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판에 후보 바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물가 때문에 민심을 잃었다. 표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심 약살러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 그 관세 때리고 이러면 수입 물가 오를 거라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달러보다는 지금은 강달러를 내심 선호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거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하락 베팅을 하는데 달러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프 지금 보시는 게 그런 내용인데 CFTC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은 최근에 롱 포지션, 그러니까 달러 상승이 베팅하는 거죠. 이 포지션이 282억 달러로 나오는데 이게 5월달 기록했던 고점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네네.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 글로벌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엔 트럼프 트레이드 일종 아닌가 싶어요. 그쵸.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20일에 취임을 할 텐데 하고 나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수많은 공약들 중에 특히 그 경기를 살릴 거라는 그 뭐 세금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묻어 있는 걸로 봐야 될 텐데 그런 모멘텀 플레이도 있지만 먼저 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만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뭐 유럽도 주변국이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 말고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안 좋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이 위기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일본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균형이 좀 깨진 상태라는 평가가 많고 근데 이런 상태인데 미국만 유독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주말에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미국 경제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3분기에 생산성이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5분기 연속 2.0%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과거 수치를 보면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의 5년 평균이 1.6%였어요. 이게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한 가지 원인을 미국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게 말하면은 유연하고 안 좋게 말하면 좀 살벌해요. 그렇죠. 해고도 보면은 그냥 일시에 대량 해고하고. 그렇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냥 이메일로 당신을 해고합니다. 이러고 사무실에 뇌물범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내 뭐 네트워크 이런 데서 다 차단이 돼요. 뭐 하나라도 빼나갈까봐 그런 식으로 이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건 속에서 그 팬데믹 때 불필요한 인력을 추려내기도 했고 그렇죠. 그 과정에 또 개인들은 근로자들은 본인한테 더 잘 맞는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재배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임대료도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IT예요. 생각해보면 팬데믹 때 그 경제가 안 좋았지만 IT 주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특히 클라우드가 이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많이 줌으로 그때 많이 했잖아요.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발전도 했고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게 AI, 인공지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단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데니 리서치라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30년대 그 후반부, 그러니까 2026년에서 30년 요 사이에 미국의 생산성이 3.5%까지 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놔요. 근데 미국의 생산성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것도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언제 좋았는지를 보면 50년대에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한번 뛰었어요. 그리고 60년대에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해요. 뭐 전산실이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제트 엔진이 나타나면서 운송 쪽에 발전이 이루어졌고 90년대는 개인용 PC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혁신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생산성이 뛰었는데 그때 뛰었을 때 수치가 3.5에서 4% 선이었어요. 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이 25년이니까 뭐 내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2% 선인데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산성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력 중에 핵심적인 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좋게 낙관하는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생산성을 그러니까 IT, AI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인플레를 크게 월가가 걱정하는 것만큼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산성이 부채랑도 연관이 돼요. 네네. 그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라는 기관 있잖아요. CBO라는. 여기서 전망한 걸 보면은 미국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99%를 찍고 2034년에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116%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전제가 뭐냐면은 연간 기준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1.1% 향상되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지금보다 낮은 수치를 전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1이 아니고 이거보다 한 0.5%포인트 정도만 높으면 2034년 수치가 116이 아니라 108%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전망도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효과죠. 마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거를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하면 뭐 책 한 권 분량이 될 텐데 월가에서 특히 주목하는 걸 이렇게 추려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한 4가지 부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이민, 외교, 에너지, 환경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제일 눈여겨보는 게 법인세랑 세금 인하죠. 법인세를 1기 때 네. 35에서 21%로 낮추고 지금 이거를 일몰인데 연장할 뿐만 아니라 15%까지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소득세도 구간을 단순화해서 낮추고 증여세나 상속세 경우에는 완화할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폐지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금을 경감해주면 소비를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개인은 가게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은행권의 규제 완화예요. 프리 월스트리트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는데 뭐 월가를 자유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드 프랭크법이랑 뭐 볼커를 이런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금융 위기 때 많이 나왔던 맞아요. 단어잖아요. 위기가 일어났던 게 은행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그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이러다가 사단이 난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했던 게 이런 법안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걸 완화하려고 해요. 자본 요건도 완화하고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규제 완화하고 연준이 1년에 한 번씩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쉽게 하자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행권 규제를 풀어서 돈이 그러니까 자금이 기업 쪽으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걸 기업들은 인공지능 포함해서 투자를 더 늘리겠죠. 그래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국으로 지금 기대감에 자금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첫날에만 행정명령 한 25개 서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48시간 이내에 몇십 네. 개 그리고 뭐 이어서 일주일 동안 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 인하 포함해서 이민 정책 관련한 거 그리고 관세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환경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텐데 기자들이 연초에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예외주의, 네. 미국만 강한 이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이외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뭐 어쨌거나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미국 홀로 강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네. 에너지 자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셰일 혁명 일으켜서 지금 원유 수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뛰면서 휘발유 값도 오르잖아요. 네네. 기름값이 오르면은 모든 산업이 힘들어요. 운송 물가도 쪽, 올라가고. 예, 뿐만이 예. 아니라 제조업에도 기름 없이는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자립하고 그리고 수출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랑 그 트럼프가 말하는 마가라는 거랑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은 지금 대만의 TSMC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갑자기 네. 왜 또 TSMC가 조명을 받는가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다 훔쳐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방위비 인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엘브리치 콜비라고 국방부 정책 차관보에 지명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작년에 SNS를 통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공장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 말을 했던 인물이 콜비예요. 근데 지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네. 다시 TSMC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 그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그렇죠. 그런 미국은 거죠? 그게 굉장히 예. 신경이 쓰이겠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TSMC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슈퍼 의리죠. 예. 예. 특히 그 첨단 반도체 칩은 90%를 TSMC가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독점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주문이 폭주한다고 해요. 이 정치권 리스크 때문에 팬데믹 때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예. 그 미리미리. 칩을 못 구해가지고 그때 스마트폰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네. 전기차 생산에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럴까봐 TSMC의 주문이 폭주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을 그냥 뭐 눈 감아주고 뭐 특별히 이렇게 관여하거나 하지 않고 대신에 TSMC를 미국이 먹는 뭐 이런 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TSMC를 뭐 이렇게 피지컬한 뭐 그 생산 시설 설비 물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핵심 기술이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흡수해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번에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H1B 비자는 또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문직 비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은 또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TSMC랑 이런 추측이 나올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어찌됐건 글로벌 자금 동향 자체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좀 빠르게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일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예. 쭉 갈 건가 이게. 예. 근데 아까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약간 예. 좀 분위기 변화가 있다면서요. 주식형 그 펀드에서 펀드에서는, 자금이 좀 예, 빠져나갔는데 그 미국이 일단은 홀로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던 생산성이라든지 IT 쪽에서 워낙에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 지표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변수가 또 없지가 않은 게 그 계속 부채나 뭐 재정적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금 인하를 해줘 가지고 재정적자가 갑자기 크게 불어나면은 금리 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골드만이 어떤 전망을 했냐면 법인세를 진짜 21%에서 15%로 내려주면은 S&P 500 기업의 이익이 네. 4%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그 프린시펄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소용없어. 만약에 감세해주고 재정적자 늘어나가지고 금리가 뛰면은 그 효과 다 없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행정 명령을 일단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제일
관심을 끄는 게 관세를 정말 얘기한 대로 네. 다 시행을 할 건가? 위협성이 네.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건가? 그리고 상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은 가능한 거고, 그건 꼭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 이렇게 강달러에 베팅하고 미국 주식으로 돈이 쏠리고 이거는 이 공약이 다 강행이 되는 걸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협상용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관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말랑말랑하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면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감기거나 달러가 지금 7% 넘게 올랐는데 이게 다시 하락가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잡음이 너무 많아요. 네. 공화당이 뭐 백악관 상하원 다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정신들이 자기 그 지역구의 민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관세를 때리고 뭐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지역구에 유권자들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 이래서 표심이 얼어붙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화당 의원이라고 해서 트럼프한테 마냥 옹호해주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다툼, 뭐 갈등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되고요. 그런 게 그 유동성 지금은 미국으로 쏠리고 있지만 쏠린 현상이지만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가에서 어떤 경고를 하냐면 관세를 때리면 무조건 그 상대국에 불리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수입품에 진짜 60% 관세를 물리면 S&P 기업의 그 주당 순이익이 15달러 내년 예상치에서 15달러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전망치의 절반이에요. 많이 줄어들나요? 네. 아까 그 골드만이 법인세 내려주면 4달러 늘어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떨어지는 게 더 큰 거죠. 네. 그리고 블룸버그는 보편 관세 20%를 하면 미국 GDP가 0.8%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관세 충격이 트럼프 1기 때랑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의 그러니까 중간 정도 단계였다는 거예요. 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타이트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플레가 지금처럼 이슈가 아니었고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관세를 이대로 하면은 미국 경제가 저번과는 달리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이 미국으로만 꾸역꾸역 들어갈 거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변수가 많다는 거죠. 네. 보면은 왜 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또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왜 사실 트럼프 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괜찮을까 이런 얘기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기 임기까지 다 마치겠다고 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찌됐건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 정도로 축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금요일에 지금 나스닥이 1.49%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예. S&P 500도 1% 넘게 떨어지고 이게 연말에 뭐 차익 실현도 물론 있었겠지만 금리가 오르니까 좀 그렇죠. 긴장하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파월이 11월 FOMC에서 그게 7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직후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나서 FOMC를 한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뭐 게스 한다거나 어스움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페큘레이트 한다거나 그러니까 추측을 하거나 뭘 가정하거나 어떤 걸 추측해서 결론을 낸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뭐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추측하지 않을 거야. 그냥 펀더멘털만 보고 갈 거야. 데이터만 보고 갈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데 12월
통화 정책 결과를 보고 나서 매파라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우세하잖아요. 예, 그런 의견이.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월 이 결과가 매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준이 안 하겠다고 해놓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에 2번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한 거는 이 네. 추측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재밌는 게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등락이 있다가 지금 맨 오른쪽에 최근 와서 이렇게 쭉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게 언제냐면 날짜를 보시면 9월이라고 나오죠. september. 이게 저점이 9월 16일이고 네. 수치가 3.62%였어요. 근데 9월에 그 FOMC를 17, 18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벗을 이때 한 거잖아요. 9월에. 그렇죠. 금리 인하를 마침내 내리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하를 마침내 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10년물 수익률은 그래프 보시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9월 빅컷에도 불구하고 매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냐면은 금리는 내려놓고서 QT는 계속 한다 그러고 그리고 2024년 5년 금리 전망치는 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였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12월에 진짜 매파 본색을 드러낸 거고 그러면서 지금 4.6%까지 오른 거죠. 그 연준이 네. 금리를 2022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10년물 전망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6%까지 올 거야, 7%까지 올 거야. 이런 네. IB들이 이런 전망을 연이어서 내놨었는데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T-로우 프라이스라는 데서 내년 1분기,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사이에 10년물이 5%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더 올라서 6%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그러면, 예. 이럴만 한 게 그 스캇 베센트라고 네. 재무장관 그렇죠. 지명자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이유가 뭔가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그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물가가 오르는데 다 사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값도 오르고 귤값도 오르고 다 오르면 소득은 일정하니까 그럼 사과만 사 먹고 귤은 포기하거나 귤 먹고 사과를 안 먹거나 이러지 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차원에서 제동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터무니없다. 좀 수긍이 안 된다는 반응인 거죠. 이게 이 정부 이러다가 진짜 일내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건데 5% 6% 전망이 나오는 것도 요런 분위기랑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는 보면은 다 괜찮은데 이게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좀 그게 좀 불안하죠. 약간 불안하네요. 예. 이게 또 복병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부채 문제도 또 불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솔림 현상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예, 나와요. 그러면서 버블 얘기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연말에 굉장히 미국 홀로 강하고 네. 미국 예외주의 뭐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는데 기저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깔려 있고 솔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 거죠. 연초까지는 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정명령이 어떤 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 전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